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물 전파와 교류 증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철기 전파인데요. 철기 전파의 배경은 바로 인구 이동과 그 다음에 잦은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인구가 이동을 하죠.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구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가운데서 토착민들과 갈등을 벌이고요. 그죠? 네.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융화가 된 민족에게 새로운 이민족이 찾아오면서 그들과 또 갈등을 벌이게 되죠. 그러한 전쟁. 그쵸?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꾸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청동기에서 철제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철제 시대로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철제 무기를 썼을 때는 전쟁이 더욱 격화가 되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썼을 때는 농업 생산량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이들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철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 확보를 위해서 교역을 하거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기의 전파 경로를 보시면 화북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으면, 자 화북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강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화북지방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이쪽 지방 되겠죠. 그죠? 여기로 갔다가 남부로 내려와서 여기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 이 방향은 지금 보니까 인구의 이동과 대체적으로 흡사한 방향인 거예요. 그죠? 즉 한반도를 거쳐서 인구의 남하 경로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더라. 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를 볼 텐데, 가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한국사에서 다루어지는 가야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가 있어요. 가야는 하나의 그 고구려 백제같이 그런 이제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가야는 연맹왕국이에요. 연맹. 9개의 나라가 이제 연맹을 맺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연맹왕국인데, 이 연맹왕국에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자, 전기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김해, 지금의 김해죠. 김해에 금관가야가 있습니다. 자, 금관가야가 그 리더가 되어서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어 나가다가 후기에 들어와서는 금관가야가 아니라 바로 고령의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대가야가 이제 리더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야연맹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야가 있던 자리는 예전에 변환이 있었던 자리였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변환 위치에 있었던 곳에서 철제 문명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철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덩이쇠를 생산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가야 하면 우리가 철갑옷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낭랑과 한반도 서북지방과 남해안과 일본 열도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의 이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철을 가지고 거래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역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강남지방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중국의 강남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국의 양자강 있는 이 양자강 유역을 우리가 강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양자강 유역이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느냐 보도록 할게요. 자, 화북지방에 있었던 한족은 이러한 우수한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그 오랑캐라고 하죠. 5호 16국 시대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늪지대였던 강남지대에 딱 오면서 얘네들이 이곳에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선진적인 토목 기술이나 그 다음에 제방을 축조하고 물빼기 작업. 자, 이 두 가지로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쉽게 해서 제방을 축조한다는 거는, 제방이라는 거는 이제 물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을 가두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스며들어 있는 물을
너무 많으니까 빼내는 거예요. 그죠? 즉 그러니까 쉽게 그냥 물을 다스리는 기술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되기 때문에 강남 지방이 개간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결국 이 말은 늪지대를 개간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가 확대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산해내는 곡식들이 아주 그렇죠. 고품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늪지대라는 말은 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즉 벼농사를 짓기에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동아시아 문화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국제적 성격의 문화가 발전을 하였는데요. 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그래요. 이 내용들이 바로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들입니다. 자, 먼저 외국인 사신과 유학생과 상인 승려들이 체류를 해요. 특히 우리 한국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신라인들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바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유학을 하러 오죠. 뭐 그래서 뭐 신라인에는 뭐 최치원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예, 이제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뭐 최치원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바레 같은 경우도 뭐 바레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여기는 유학생이나 또는 뭐 사신들이 와서 묵고 가는 이제 그런 그 바레타운 같은 것들을 만든 거죠. 한인타운을.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승려들이 이제 체류를 하는데 특히 수도 장안성에는 그런 이제 다양한 종교 사원이 많아요. 네, 다양한 종교 사원들이 많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교류 및 융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승려들, 그죠? 이런 이제 승려들이 그러한 이제 당나라에서 각국에 몰려오는 이런 다양한 종교를 접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배워서 이제 들여오기도 하는 거죠. 뭐 우리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우리 의상대사 같은 경우도 이 당나라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화엄종을 배워와요. 이런 거라든지, 예. 네, 대략 요런 내용들이야 보시면 돼요. 화엄종을 배워와서 신라 화엄종을 창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곳에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다가 한자와 불교와 유교와 율령을 배포한다고 하는데, 즉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해요. 전파를 해서 한자 같은 경우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라면 안 쓰는 데가 없죠. 그죠? 베트남 쓰죠. 그 다음에 중국은 당연히 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신라 다 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어를 만들기 전까지 뭐 히라가나 뭐 카타카나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한자를 써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믿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믿었고요. 예, 이 당시에 이제 당나라 당시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안남도 호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교 이런 건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교를 가지고 뭐 얘네들이 뭐 오경박사라든지 뭐 태학이라든지 뭐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즉 이런 것 통해서 이제 뭐죠? 유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뭐 관리에 임용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율령, 뭐 법이죠. 법과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도 그 당나라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문물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데, 즉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아시아의 문화 형성의 4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이라고 그래서 한자, 불교, 유교, 율령, 문화권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장안성에 대한 구조인데요. 이 장안성의 구조를 가지고 발해에서는 이제 상경 용천부,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헤이조교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나라에 있는 곳이
헤이조쿄, 그다음에 헤이안쿄, 여기는 교토에 이제 이런 그 장안성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국제인의 등장인데요. 국제인의 등장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당나라에 보시면 감진이 일본의 계율을 전파하고 불상과 불경을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감진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사람인데 일본으로 간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해초의 왕후 천축국전은 신라 사람, 즉 한국인이 인도에 갔다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장보고 완도 창의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장악을 했는데,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이름이 궁복인데 신라에 갔다가 신라의 인이었는데 당나라에 가서 당에서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는 그냥 생략할게요. 최치원 같은 경우는 당의 빈공과에 합격을 해서 당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신라로 돌아와요. 참고로 이 빈공과라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 임용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 관리 임용 시험인데 여기에서 수석을 합니다. 1등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당에서 이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라로 돌아와요. 이때 최치원이 등급이 뭐냐면 육두품이었어요. 좀 약간 억울한 계층이긴 했죠. 다음 일본입니다. 일본은 견당사를 파견을 하는데 파견하다 또는 뭐 견문하라 이런 뜻이에요. 당나라에 가서 보고 와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제 뭐 사신, 뭐 사절단, 요런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베노 나카미로라는 사람은 안남도 호부, 여기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아베노 나카미로는 일본 사람인데 당나라에 가서 베트남에서 생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린이라는 승려는 입당 구법 순례기라 해서 이 사람은 일본에서 당나라로 건너간 사람이 바로 엔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 보면 컹꽁푸와 껑꽁푹 형제가 있어요. 예. 꽁푹인데 이 두 사람은 당의 고위 관리로서 있었다. 즉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당나라의 고위 관료로 지냈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크게 이 국제인들은 뭐 다 외우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곰돌이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